자, 교재 이제 65페이지 와보시면요. 8번의 제목에 밑줄 좀 그세요.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해서 마감되고 나면 그 마감된 내용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요. 왜 마감을 먼저 하는지는 얘기 드렸죠. 마감이라는 건 우리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더 이상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를 마감하는 절차입니다. 기가 마감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 거고요. 우리 재무제표 5개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다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영업했습니다. 우리 올해 이런 결과가 났어요라고 성적표를 공개하는 거예요. 성적표가 좋은 성적표도 있지만 안 좋은 성적표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표시해야 돼요. 회사가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올해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이유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또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렇게 성과를 보여주면서 우리 올해 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주주채권자에게 알려주고 마무리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회계가 끝나는 거예요. 거래부터 출발해서 분계하고 전기하고 시산표 만들고 결산 분계하고 마감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거. 이런 거를 매 기간마다 반복한다고 해서 회계의 순환 과정 얘기 드렸죠. 2020년도가 있으면 2021년도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이고요. 거기 가로 2번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유용성과 한계점이라는 게 있죠. 재무제표 유용성은 뭐예요? 기업의 성적표잖아요. 기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충실하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재무제표를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삼는 거죠. 경제적 의사결정. 잘했는 회사는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못한 회사는 다음 기회는 또 투자를 줄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의사결정에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를 주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미래 예측적 정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한계점이라는 것도 명백해요. 한계점이 뭘까요? 재무제표는 숫자로 쓰는 거죠. 서술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측정 가능한 것들을 재무제표에 올리는 거라서 비계량적 정보가 뭐냐면 이거야.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떤 회사냐면 장인분들이 많은 데 있죠. 한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하실 분들을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회사예요. 그럼 그 회사분들은요, 그 회사의 그 노하우를 가지신 우리 장인분들은 정말 뭔가의 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신입사원 10명 분을요, 우리 숙련 대신 숙련 작업자님이 한 분만 가지고 이 10명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는 20명치 일을 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분 분명히 노하우도 있고 가치도 있는 그런 분이죠. 하지만 사람은 계량적인 정보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재무제표에는요, 이런 중요한 무형적 요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계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한계점은 좀 읽어봐야 돼요. 자, 한계점의 기획이 이거죠.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밑줄이에요. 비계량적 정보라는 게 직원 충성도, 뭐 직원들 만족도,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우리 아까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숙련된 작업자 한 분의 이 능력치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회계적으로는 이렇거든요. 얼마인데 그래서. 이 얼마라는 것을 측정할 수 없으면 재무제표에다가 못 쓰겠죠. 어떤 분은 한 분의 이 숙련된 작업자의 능력이 뭐 몇십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량적 정보는 잘 표시하지 못한다. 이런 게 좀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죠. 너가 어떤 일을 한 거야? 2020년도에. 그걸 충실하게 보여주는 거라서 과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그리고 추정에 관한 측정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특정한 기업에 관한 정보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반이나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는다. 삼성전자가 잘했나 못했나가 나오는 거지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이라는 국가가 산업 환경이 어떻고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기획부터 리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획이에요. 그래서 화폐 단위라는 걸로 측정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한 편입니다. 장점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예측할 때 그 기초 자료, 근거가 있는 자료잖아요. 딱 계량적 정보면 눈에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고 근데 그에 반해 이 비계량적 정보를 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마무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 챕터 4번까지가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요, 먼저 이제 들어보신 분과 기본반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그냥 스킵하고 기본부터 들을래요. 가능해요. 근데 기본부터는 기초를 들으신 분은 이걸 복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노출되는 빈도가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회계는 많이 본 자를 이길 수가 없죠. 뭐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 회계는 더더군다나 자주 다뤄보고 많이 해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들을 기본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거니까 그때 가면 지금은 살짝 모호했던 표현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걸 위해 기초를 들으시는 거니까 지금 챕터 4번까지 해서 요 과정을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노출을 해보셨으니까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까지 요걸 한 4-5번 넘게는 더 들어보실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빈도를 높여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66페이지부터는요.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거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기초에서 반드시 알아두고 오셔야 될 개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66페이지 와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게 될 거냐면요. 지금까지는 이거 한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 하면은 일정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계 전기가 되어서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게 되는지 그걸 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 할 거예요. 자산 안에도 여러 개의 자산이 있어요. 자산, 이거는 전체 이름인 거고 이 안에 되게 많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개략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업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산이 뭐예요? 돈, 현금. 그런데 이렇게 불러요. 현금이면 현금이지. 옆에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자산 항목 중에 하나죠. 현금이면 현금이지 그 뒤에 뭐가 구글절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말하는 현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돈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올 거. 우리 회사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다이소라고 해봐요. 다이소. 제가 다이소 하나 오픈하려고 해요. 다이소에는 뭘 갖고 있어요? 그 수많은 물건을 갖고 있죠. 그 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이소 가보면 진짜 별의별 물건을 다 팔잖아요. 그게 다 뭘까요? 하나가. 팔기 위해서 다이소가 물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중요하죠. 재고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해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려면 그 매장에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게 뭔지 이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본사 이런 거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 큰 기업들은요 대부분 본사 사옥 같은 걸 되게 멋지게 지어놔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서초동에 사옥이 있죠. 뭐 서초동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뭐예요? 건물 이런 거는 다 유형 자산이라고 불러요. 우리 회사가 영업활동 하려면 거기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사 또는 공장 건물 같은 거 이런 게 다 유형 자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건데 이걸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고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요거랑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등치 큰 친구 있거든요. 요게 거의 시험 문제로는요. 진짜 많게는 10문제도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놈 유형자산에서 반드시 미리 알고 오시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무형자산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회사가 이제 주식도 사고 뭐 채권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도요. 크게 뭐 사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 부채도 있어요. 뭐 충당 부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배워서 메꿔가는 과정이에요. 전체 틀을 배웠으면 안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채워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에서 반드시 선행으로 해오셔야 될 게 바로 요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얘는 이제 설명드릴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요거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얘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요, 현금화가 되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것을 현금 및 현금 자산이라고 불러요.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 현금이 될 수 있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걸 모아놓은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좀 세부적인 개정 과목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현금에는요, 통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머니에다가 5만 원짜리 들고 다니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죠. 요즘엔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계좌에 넣어놔요. 대부분 다 계좌에 넣어놓고 계좌에서 체크카드 같은 걸로 꺼내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라고 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지폐 또는 동전을 주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들고 다니는 5만 원 거, 뭐 100원짜리 동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통장은 두 가지 통장을 얘기합니다. 보통 예금이라는 게 뭐냐면 수시 입출금하는 통장이에요. 이자 몇 푼 안 나오는 통장 있죠. 그거랑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요 당좌예금을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을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써요. 개인들이 당좌예금 쓰는 경우는 없는데 기업 거래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회계는 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기업은 당좌예금 계좌를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뭐야?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화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항목들을 고르라고 시험 문제로 진짜 많이 냅니다. 통화 대용증권은 이름에서 쓰여 있다시피 통화와 진배 없는 증서예요. 그냥 가지고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 그런 거를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5만 원권, 뭐 10만 원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보니까 이런 게 다 현금이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게 시험이다 보니까 지폐 주화 외에도 얘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통화 대용증권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지고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 이게 되게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는요, 카카오뱅크 이런 거 아시죠? 카뱅. 그래서 요즘에는 다 모바일로 계좌도 오픈하고요. 굳이 지점에 내점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뭐 굳이 은행 요즘에 거의 그 영업점 많이 없애죠.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최근에는요, 길 가다 보면 분명히 여기 영업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없어요. 어느 날 가면 없어. 그래서 자꾸 영업점이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대면으로 이렇게 직원들 찾아가가지고 계좌 오픈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요즘에는 개인 정보들도 다 이제 모바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이제 모바일만 가지고도 계좌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통화 대용증권을 이해하시려면 좀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요즘 시대와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들을 몇 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은 교재를 가보시면 66페이지에 요 이름부터 밑줄이에요. 회계에서는 그냥 단순히 돈이라고 부르지 않는구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잔액을 물어봐요. 총액을.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정보다. 유동성의 동글뱅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 그럼 1번. 현금에 뭐가 들어갑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보세요. 보유현금도 있지만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도 있죠. 보유현금의 통화. 이게 이제 동전, 지폐. 5만 원권, 만 원권, 주화, 동전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통화 대용증권 있는 거 보이세요? 현금과 진배 없는 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타인 발행 수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당좌예금 하면서 설명드릴 거고 자기압 수표가 뭐예요? 은행 가서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 끊는 거. 수표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이거는 수표니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증서죠. 그에 반해 이 우편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편환과 더불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여기는 없는데 송금환도 하나 쓰세요. 자, 뒤에 환이라는 거는요. 돈을 보냈다라는 증서예요.
환이라는 게 한문으로 보면 금전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태어나서 송금한 우편환을 본 적이 단 1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면서. 옛날에는 돈 보내고 싶어요. 제 부산에 계시는 어머님이 저기 서울에 있는 딸한테 돈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뭐예요? 요즘에는 그냥 모바일로 클릭만 하면 돈이 가는데 옛날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딸한테 돈 보내려고 그 우표, 그러니까 그 편지 쓰면서 그 편지 안에다가 돈을 넣었던 거죠.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 이렇게 봉투가 흰색이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은 안에 돈 들어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훔쳐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우체국을 들려요. 우체국을 가서 우리 딸한테 50만 원을 보냅니다라고 하는 증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서를 서울에 있는 딸이 우체국을 들고 가서 바꿔가는 거예요, 돈으로. 그럼 이 증서는 유실돼도 어차피 다시 또 발행하면 되잖아요. 현금으로 보낸 게 아니므로. 그래서 송금한 우편화는 이런 거예요. 돈을 보냈다는 증서. 그래서 요 증서를 들고 가면 우체국이든 은행이든 돈으로 바꿔주는 게 우편환, 송금환이에요. 굉장히 빈출이에요. 요즘에는 만날 수 없는 사례. 그래서 이거는 시험용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우편환, 송금환.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저 금융기관에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사채라고 하는 거에 실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요 사채 보면 옆에다가 이렇게 과외 전단처럼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사채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이자표예요. 요 날짜에 이자 받으러 오세요라고 해서 요거 토큰처럼 끊어가지고 은행 가서 이제 이자로 바꿔가는 그런 사채가 있어요. 근데 요 이자표라는 거는 언제 가야 돈으로 줘요? 지급일이 도래해야 이자표에 있는 돈을 주죠.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은 현금과 진배 없는 증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 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라고 해서요. 요것만 보지 마세요. 이자표는 지급일이 도래한 것만 현금으로 쳐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요거 하나 띄워가지고 은행 가서 바꿔가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즘에는 거의 없죠. 요즘엔 다 은행에서 돈을 계좌로 쏴주지 이렇게 찾아오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좀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이자표라고 다 통화대용증권에 넣지 않고요. 지급일이 도래해서 돈으로 금방 바꿔주는 것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자주 나오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요거는 그래도 꽤 보실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배당금. 우리가 회사가 돈 벌면 주주들한테 돈을 일부 돌려주거든요.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님들한테도 돈을 좀 더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배당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배당금 나왔으니까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게 배당금 지급 통지표예요. 요거 찾아가면 은행에서 돈으로 바꿔줍니다. 배당금 나왔으니까 찾아가라는 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뭐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보시자마자 조금 감을 잡으시고 이런 거는 다 통화대용증권, 즉 현금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로 인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랑 당좌예금이라고 해서 보통예금은 저희가 수시입출금 통장 그냥 은행에다가 바로 그냥 아무 이자 별로 안 붙는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보통예금에 있는 돈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설명을 드릴 때예요. 우리가 당좌예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시면 현금의 범위 지금 설명드린 거를 좀 묶어가지고 판단해 보시고요. 이게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동전, 지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오셔가지고 당좌예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은 요금을 예금인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중에 보통예금부터 읽어볼까요? 보통예금은 그냥 수시 입출금 가능한 통장. 별거 없어요. 보통예금 나오면 그냥 우리가 은행에 계좌 오픈해서 돈 넣고 빼고 하는 통장 돈 있죠. 그것도 현금이다. 그에 비해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당좌예금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당좌예금은요. 기업들이 쓰는 대표적인 통장 중에 하나인데 쟤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계정 과목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 당좌예금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개인들도 우리 마이너스 통장 있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이 어때요? 제 통장에 돈이 0원이에요. 근데 돈을 쓸 수 있죠. 은행에서 일정한 신용을 담보로요. 통장 잔고가 0이라도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기업들도 그렇죠. 자, 우리가
기업이 이렇거든요. 제가 A가 나고요. 여기가 이제 B가 거래처예요. 당연히 상식으로는요. 제가 얘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대금으로 1억을 받아야 돼요. 한 달 있다가 1억 받기로 했거든요. 한 달 기다려줄 테니까 너 한 달 내에 1억 갚아야 된다. 그러면 상식으로는 당연히 B가 1억을 갚아줘야죠. 1억을 한 달 이내에. 근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거래처인 C한테 대금을 갚아야 돼요. 나 지금 얘한테 대금 변제해야 되거든요. 네, 어느 회사가 돈을 쌓아놓고 영업을 해요. 삼성도 돈을 안 쌓아놓고 영업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의외로 통장에 돈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메꿔줘야 이걸 가지고 난 얘한테 돈을 변제해줘요. 그래서 C한테 나 B라는 거래처한테 1억 받을 거 있어. 걔가 돈 주면 너 대금을 갚을게.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맞물려 있어요. 부도 아시죠? 부도. 얘가 못 갚잖아요. 얘랑 다 연쇄부도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렇게 그 대금이라는 게 생각대로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얘가 1억이라는 돈을 한 달 내에 변제해 줬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얘가 못 갚았어. 그럼 나 어떡하지? 얘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들어 누웠어요. 난 1억 왜 안 주냐? 내 돈 줘야지. 나는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 급여 줘야 되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잠깐 먼저 돈을 얘한테 주죠. 통장에서 잔액이 빵이라도 일단 1억이라는 돈을 먼저 신용으로 냅니다. 그럼 얘가 나중에 갚을 때 그 빚을 정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A라는 기업이 당좌예금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당좌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잔고가 빵이라도 일정한 신용 범위 내에서 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좌예금은 주로 이런 환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제가요. 당좌예금을 오픈하고 싶거든요. 기업이. 은행을 들려요. 자, 저 당좌예금 오픈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기업이 이제 디파짓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먼저 맡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당좌예금은 통장의 잔액이 0이라도 대금을 변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증금을 맡겨요. 당좌거래 개설할 보증금이라는 거를 먼저 은행에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은 기업한테 뭘 주냐면요. 수표 용지를 줘요. 당좌 수표. 우리가 수표라고 하는데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용지를 줘요. 그러면 저는 그 기업에서 거래처에게 대금 변제할 때 뭘 끊어주냐면 당좌 수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래처는 그 수표 받아서 은행에 가지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6페이지 와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타인 발행 수표라는 게 있죠. 타인 발행 수표. 그게 요거예요. 기업이 거래처한테 수표를 발행해 줬잖아요. 은행 말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래처는 은행에 들려서 돈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은행은 기업의 통장에 잔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수표 용지를 주겠죠. 그래서 은행은 이런 식으로 당좌를 가지고 이제 대금 변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통장에 지금 1억이란 돈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얼마까지 수표 끊을 수 있어요? 당연히 1억까지는 끊겠죠. 내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수표 1억 끊는 건 오케이. 근데 수표를 1.2억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잔고가 1억인데 어떻게 1.2억이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게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당좌 차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범위 내에서는 은행이 먼저 대금 변제를 하게 해줘요. 당좌 차월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1억이라는 내 돈과 5천만 원이라는 빚으로 대금을 변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이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계정을 진짜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에 돈은 1억인데요.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먼저 빌려주겠다는 거죠.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1억밖에 없어도 1억 5천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좌예금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잠깐 정도 이렇게 대금이 변제가 안 돼서 돈을 이렇게 당좌예금을 가지고 융통을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이 예금 통장을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요거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당좌 차월이 뭐냐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의 빚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돈에 잔액이 없어도 5천만 원 정도를 먼저 변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게 당좌예금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당좌개설보증금은요, 이런 특성이 있죠. 기업이 저 당좌개설보증금은요, 당좌거래를 깨야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거 유동성이 뛰어난 돈 아니죠. 당좌개설보증금이요, 계좌를 깨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측면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괜히 당좌예금과 헷갈리라고 당좌개설보증금도 그 골라내는 항목 중에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좌차월도 차입금이라고 했지, 이거 현금 아니에요. 그래서 당좌는 이렇게 곳곳에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조금 읽어볼게요. 67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별표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현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내겠어요? 당연히 현금인 거랑 아닌 거랑 섞여 내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다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표나 수입인지. 우표 뭐예요? 우표. 저희가 우표라는 거는 우체국 가가지고요, 제가 우표를 쓸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럼 우표를 미리 사왔어요. 근데 그 우표는 돈이에요? 아니, 그냥 우표는 우표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편환이랑 좀 다른 거예요. 환은 아까 돈을 보낸 증서라는 거고, 우표나 수입인지는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현금이라고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현금에 넣지 않고요. 급료 가불 증서는 뭐냐면, 우리 종업원이 돈 필요하다고 급여를 조금 미리 타갔어요. 그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저 돈 필요하니까요, 한 달은 일할 건데요, 월급 먼저 주시면 안 돼요? 급료를 미리 가불해 준 거는 대여금이라고 봐요. 대여금. 2번 옆에다가 대여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만기 전 약속어음. 약속한 날짜보다 만기 전이래잖아요. 어음은 만기가 돼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로는 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4번 별표예요. 선일자 수표라는 거 보이세요? 앞서서 이 수표가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자기압 수표, 타인 발행 수표, 뭐 가계 수표, 이런 거는 다 은행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 수표예요. 근데 이건 뭘까요?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은 당장 없는데 한 달 이내에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선일자 수표라는 걸 끊어줘요. 이건 찾으러 가면 은행에 지금 들리면 돈 안 줘요. 한 달 후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뒤에 수표자만 보시고 찍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겠죠.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선일자 수표는 지금 당장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그냥 증서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매출 채권으로 가지 절대 현금에 들어가지 않아요. 선일자 수표 옆에다가 매출 채권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임차 보증금, 7번에 당좌개설 보증금, 이런 것도 현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당좌차월은 별표 100만 개짜리예요. 진짜로 많이 물어봐요. 당좌차월이 뭡니까?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현금이 절대 아니므로 1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가 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항목도 여러 개 나온다고 해서 막 안 들어가는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당연히 시험에서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노리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것 쭉 얘기 드렸어요. 우편한 송금하는 되지만 우표 수입인지 안 된다고 얘기 드렸고, 이런 수표는 되지만 선일자 수표는 안 돼요. 선일자면 아직 일자 남은 수표니까 돈으로 안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좌차월, 당좌개설 보증금은요, 당좌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오시면 3번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현금을 5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네, 5만 원? 너무 금액이 소액이니까 조금 키워봅시다. 제가 현금을 지금 한 20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요 20억이란 돈. 근데 그 20억이란 돈은요, 나중에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거래처에게 변제를 해줘야 될 돈이에요. 자, 지금 제가 통장에 현금이 20억이 있어요. 돈이 들어왔어, 내 통장에. 근데 20억이라는 돈이요, 두세 달 있으면 그냥 세 달? 두 달로 할까요?
2달 후에 거래처한테 저거 다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2달.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20억을 그냥 은행에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돈 아깝지 않으세요? 저 다만 한 푼이라도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업 하시는 분들 거래하시는 걸 봤는데 대금도요. 잠깐 20억이라는 돈도요. 은행에 잠깐만 들어와도 그래도 이자가 달라요. 그냥 수시입출금 통장은 돈 거의 안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MMF, RP 또는 뭐 CD라고 해서 단기성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그나마 이자가 조금 더 나와요. 그럼 저 뭐 하겠어요? 굳이 뭐 수시입출금 통장에 이율 0.00 몇 %짜리에 가입하시겠냐고. 이런 거 가입하면 되지. 이런 건 다만 몇 푼이라도 이자가 더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돈으로 갖고 있으면 좀 아까우니까 현금성 자산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취득을 할 때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2년 했던 게 만기가 다가와서 3개월째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할 때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만 현금성 자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그거예요. 현금성 자산은요. 그냥 돈으로 갖고 있으면 아쉬우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 자산.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2달 있다가 거래처에게 변제할 건데 주식 사시지 않으시겠죠? 그런 분도 있어요. 가끔 20억 아까우니까 지금 주가가 좋다고 거래처에다가 변제해 줄 돈을 주식 사시는 분도 봤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2달 있다가 저 20억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으면 부도 나는 거지 뭐. 그래서 통상 상식적인 사장님이시라면 금방 현금화가 되고요. 가치 변동이 작은 거 있죠. 이런 거는 금방 이자가 나와요. 가치 변동도 거의 없는 채권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취득부터 만기가 3개월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현금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번이에요. 취득을 할 때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라는 표현. 그래서 3개월 이내라는 표현 보이시죠? 살 때부터. 이런 건 딱 누가 봐도 잠깐 예치한 개념이지 투자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현금성 자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골라봐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뒤로 오셔가지고요. 예제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68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면요. 질문이 딱 이래요. 이 중에 해당하는 거 골라봐. 자, 외운 자와 안 외운 자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요. 현금 및 현금자산.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해당하는 건 골라오란 소리예요. 통화는 당연하죠. 5만 원 당연히 들어가는데 당좌 차월은요. 단기 차입금이에요. 이거 빚이에요. 이건 절대로 현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수입인지 안 된다고 했죠. 우표나 수입인지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양도성 예금 증서 보실래요? 취득 시부터 만기가 90일. 오케이. 통과. 현금자산이 맞아요. 하지만 정기 예금 있죠.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 예금은 안 돼요. 취득부터 만기가 3개월이어야 되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좌 개설 보증금 안 된다고 했죠. 당좌 개설 보증금은요. 당좌 거래를 깨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 절대 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좌 예금 3만 원은 되죠. 드디어 아까 당좌 예금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취합해 보면요. 5만 원, 2만 원, 3만 원만 되네요. 10만 원. 답은 10만 원. 그래서 이런 거를 객관식에서 정말 많이 냅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분해 드린 거 이 정도에서 시험에 나와요. 뭐 이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확장하실 거는 없고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 한번 좀 읽어보고 계시고요. 뒤에 이제 68페이지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